안녕하세요. 르네상스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편의 연극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문학사와 연극사 모두에서 기념비적이지만 또 동시에 많은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작품 사무엘 베켓의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저는 이 연극을 작년에 관람했어요. 기승전결도 화려한 클라이맥스도 없죠. 사건이라 부를 만한 일도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공연장은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주인공을 맡은 원로 배우 신구 선생은 8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동료 박근영과 함께 2시간 넘게 무대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몸짓과 호흡은 묵직했고 대사는 허공에 오래 머물렀죠. 그러나 막이 내릴 때까지 책을 몇 번이나 읽고 갔음에도 저는 여전히 고도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앙상한 나무 한 그루와 작은 바위 하나뿐, 계절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황량한 길 위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곤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에스트라곤은 낡고 너덜너덜한 부츠를 벗으며 아무래도 안 돼라고 투덜거리죠. 그리고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먼지투성이 중절모를 쓴 블라디미르는 단호하게 대답하죠. 우리는 고도를 기다리고 있네. 만일 그가 오지 않으면 내일 다시 와야지. 그가 올 때까지. 이 둘의 대화는 가끔 시간과 존재에 스치는 듯도 하지만 이내 방향을 잃고 흩어집니다. 질문은 대답으로 이어지지 않고 말과 말 사이에는 긴 침묵이 내려앉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무대의 진짜 주인공은 블라디미르나 에스트라곤이 아니라 기다림 그 자체라는 것을요. 이 작품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전쟁은 도시를 파괴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과 가치 그리고 삶의 방향을 무너뜨렸어요. 폐허와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확실한 미래를 상상할 수 없었죠. 그들에게 내일은 희망이 아니라 불확실함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도라는 이름이 하나의 고정된 좌표처럼 무대에 설정됩니다.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인물들은 그 좌표를 중심으로 맴돌죠. 그렇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고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부재는 결코 공허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없음이 강하게 느껴지죠. 마치 하이데거가 말한 부재의 현존처럼 고도는 무대 위에 없지만 모든 장면은 그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고도는 누구일까요? God, 신에서 유래한 이름이라는 해석도 있고 구원의 상징, 아직 오지 않은 미래나 희망, 혹은 한 아이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죽음처럼 피할 수 없지만 기다려야 하는 존재일 수도 있겠죠. 철학적으로 보면 고도는 의미의 은유입니다. 우리가 삶의 중심에 두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곧 고도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실체가 없고 잡히지 않으며 기다림 속에서만 살아있는 거죠. 베케트는 고도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다면 작품에 썼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고도의 정체를 규정하는 순간 어쩌면 기다림은 끝나버리고 작품도 사라진다는 뜻이 아닐까요? 결국 중요한 건 고도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 기다림이라는 상태 자체입니다.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면은 답을 찾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답을 알 수 없는 상태, 불확실함과 공허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대 위 소품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모두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에스트라곤의 발을 짓누르며 아프게 하는 낡은 신발, 블라디미르의 쓰고 있는 해진 모자, 이 두 가지는 그들의 몸과 마음이 지닌 상처와 피로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고도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다른 행동을 하지 않죠.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도 시도하지도 않아요. 어쩌면 고도라는 이름 없는 존재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자 버팀목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설령 고도가 정말 온다고 해도 두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다른 무언가를 기다릴지도 모르죠. 기다림은 끝나지 않고 그 사이에 그들의 시간과 삶은 그들의 모자와 신발처럼 조금씩 닳아 없어져 갑니다. 스토리는 이어지고 호조가 장님이 된 후 이렇게 말합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빛이 비치고 또다시 밤이 될 것이다. 삶이란 어쩌면 이 말처럼 짧고 덧없는 순간들의 연속일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환하게 빛나는 순간이 찾아오지만 그 빛은 오래 머물지 않죠. 금세 그림자가 드리우고 다시 어둠 속에 서게 되죠.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은 이렇게 번갈아 다가옵니다. 빛이 지나가면 어둠이 오고 어둠 속에서도 다시 빛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사이의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이 짧은 틈새가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잠시 스치는 행복, 금방 사라지는 기회, 오래 기다린 순간의 짧은 찬란함, 그 사이사이에서 우리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결국 살아간다는 것은 이 빛과 어둠의 끝없는 교차를 받아들이는 일인지도 모르겠죠. 공연이 끝난 뒤에도 저는 여전히 고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베케트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건 고도를 그저 기다리지만 말고 스스로 찾아 나서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고 있는 고도는 누군가가 대신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찾아야 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엘랑비탈, 즉 삶을 밀어 올리는 힘을 발견하고 그 힘으로 나만의 길을 선택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니체가 말한 사자처럼 굳어진 생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라는 거겠죠. 사자는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말하며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존재입니다. 오강남, 성소은의 책 나를 찾아가는 시부도 여행에는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견고한 의지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아름답게, 그리고 끝내 고귀하게 만든다. 결국 기다림이 삶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 기다림을 살아있는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입니다. 베케트는 생전에 음악을 깊이 사랑했어요. 특히 베토벤의 후기 현악 사중주를 아꼈는데 그 중에서도 오푸스 130의 5악장 카바티나는 그에게 각별했습니다. 그는 이 곡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평온한 종결성과 강렬함은 루드비히의 그 어떤 음악보다 나를 강하게 울린다. 카바티나는 베토벤이 거의 청력을 잃은 말년에 작곡한 음악입니다. 짧지만 깊이 있는 이 악장은 희망과 체념, 아름다움과 슬픔이 한 호흡처럼 섞여 있죠. 마치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보여준 침묵과 공백처럼 이 곡은 어떤 해답은 주지 않지만 그 기다림의 순간 속에 우리를 붙잡아 둡니다. 이 곡의 느린 선율은 인생의 어두운 숲 속에서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불빛과 같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지고 멀어지면 다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걸어야 하는 거겠죠. 기다림과 찾아 나섬이 번갈아 이어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고도는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조금씩 알아가고 언젠가 다가올 작은 빛을 위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빛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삶이란 도착이 아니라 그 기다림과 걸음 속에 있다는 것을. 베케트가 사랑했던 베토벤의 카바티나 역시 그렇습니다. 해답을 주지 않지만 그 선율은 우리를 기다림의 한가운데에 세웁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그 길 위에서 너는 이미 도착해 있다. 이제 베토벤 사중주 오푸스 130의 5악장 카바티나를 한번 들어보시죠.
짧지만 깊은 이 선율이 오늘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물결처럼 스며들어 한동안 잊고 있었던 마음의 풍경을 조용히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신만의 고도, 당신만의 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